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십니다. 소비도, 또 부채 문제도, 성장률 문제도, 수출 문제도 다 어렵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경제하면 일단은 먼저 머리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전문가들만의 영역인 것처럼, 또 정부로 보면 마치 기재부의 독점적인 영역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경제라고 하는 게 그냥 일상 국민들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사회 현상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릿고개가 오면 우리는 일단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되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보릿고개 어려우니까 일단 아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책임져야 하고, 또 상황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뭐 필요한 빚도 내고, 그러는 게 뭐 일상적인 우리 가계 경제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보릿고개 어렵고 힘드니까 다 아끼자. 무슨 공부는 무슨 공부냐? 대학 가는데 학비 아까우니까 그냥 우리 열심히 밭이나 갈자. 이런 태도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지 않고, 또 뭐 다른 자산들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역량은 역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 세대들에서도 어렵긴 하지만 다 공부하는 데 집중했고, 또 자식들이 공부시키느라고 고생도 많이 해서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는 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정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또는 생산 영역의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게 당연합니다. 소위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경제 3주체. 정부는 조정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합니다. 어려우니까 정부도 아끼자. 상황이 좋으면 정부도 지출을 늘립니까? 상황이 좋으면 그때는 억제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 그러던데 토건 사회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100번 얘기해도 소용도 없고 참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들을 때까지 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작으나마 찾아서 또 치열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이 전문적인 분석과 또 의견들을 저희도 잘 경청하고 우리 당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현장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한국의 그 장기 성장 잠재력이 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민주당은 또 그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죠. 네, 성장 잠재력의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인구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구 성장이 실제로는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앞으로는 이제 출산율 저하 때문에 이 소위 노동 인력 구조도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겠냐, 그런 예측들을 합니다. 저는 뭐 경제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들은 이제 현장의 전문가들께서 내주실 거라고 보고,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역시 우리 국민들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희망이 사라지고 있죠.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다. 뭐 나도 고생하는데 내 자녀들 키울 때 나도 더 고생해야 되고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고생할 텐데 굳이 뭐 다음 세대를 낳아서 우리가 길러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이 너무 광범위해진 거예요. 드디어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졌다고. 저는 정부의 예를 들면 그 경제나 이제 산업에 대한 접근 시각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자유주의도 아니고 이거 완전 방임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방치해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저는 이건 극단적 자유주의도 못 되는 방치주의, 방임주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의 좀 세밀한 관심과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우리 이 박광기 소장님의 의견 같은 것도 좀 들어서 좀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다 내버려두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인 답을 해법을 제가 낼 수는 없고 우리 홍성국 의원님께서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제가 그 얘기보다는 제가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좀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이 첫 번째가 사실 이제 국가 부채와 이제 민간 부채의 상관관계에 관한 건데 제가 이제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이걸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국가 부채가 그냥 정상적인 나라들 얘기하는 게 뭐 이상 위기 국가 말고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하고 민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거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 저희가 저번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 때도 제가 일부러 그래프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선진국들은 이제 국가 부채는 증가했고 쭉 이제 오른쪽에 무상향하는 그래프고 이제 가계나 특히 가계 부채 비율은 이제 일정 시점에서 꺾여서 내려왔더라고요. 우하향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는 계속 국가 부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제 민간 부채, 특히 가계 부채는 계속 급증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국가 부채와 대외 이제 외화 부채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부채를 국가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 또는 기업들이 부담할 것이냐 이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인 좀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국가 부채가 50%를 반드시 지키겠다. 근데 이게 무슨 어디 뭐 유엔 훈장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제 협약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닌데 되게 다른 나라들은 한 120% 정도를 지금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계 부채는 왜 뭐 급증하고 있고, 근데 기업 부채가 최근에 또 급증하고 있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좀 국가 부채와 민간 영역 부채를 좀 조정하는 현실적인 좀 정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 민간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정부는 뭐 국가 부채 50%라고 너무 즐거워하고 건전재정 노래 부르면서 그게 마치 엄청난 국장의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가계부채 또 이자 원리금 문제로 고통받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정책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는지 뭐 길게 얘기하기 어렵고 우리 전문가들 오셨으니까 재정 전문가는 또 아니실지도 혹시 모르겠네요. 그 의견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 같아서 그다음 국가 부채에 대한 좀 인식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부동산 하락기에 좀 우리가 공포에 떨 게 아니라 이걸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우리 이광수 소장님 말씀을 제가 저번 대선 과정 때 얘기했다가 뭐 정부가 나서도 부동산 투기하자는 거냐고 비난을 엄청나게 제가 받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공공주택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실제로는 좀 민간 영역이 그야말로 시장 안에서 소위 이제 부동산이 돈벌이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 공공재성 계획이 강한데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폭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어려운 시기에 공공주택을 대량 확보하는 기회를 만들자는 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공공택 비율을 늘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공공택지를 정말 연가에 개발을 해가지고 왜 민간 건설회사에 그걸 파는지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제 가격을 받고 팔아가지고 그 차이만큼을 뭐 공공주택 확보 비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뭐 직접 지으면서 공사만 민간 건설회사에 주면 되는데 택지를 민간 회사에 싸게 팔다 보니까 그 택지를 사기 위한 가짜 회사들을 대량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뭐 경쟁률이 1000대 1 이렇게 되고 가짜 회사를 막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입찰에 거의 추첨을 또 하니까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추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복걸복도 아니고 희한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 의견이고 부채 문제는 한번 의견을 혹시 가능하시면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부 부채와 이 가계 부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도 저는 인연과잉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요, 현 정부는 이 정부 부채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마치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많은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선진국들은 오히려 개인이나 가계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는 형태로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정부 부채하고 가계 부채가 동일한 금액이 있을 때 신용의 안정도는 정부 부채가 훨씬 더 안정적이죠. 이게 뭐냐면은 더 낮은 금리로 해결할 수도 있고 신용대도 훨씬 더 개인보다는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함께 있다면 선진국들은 가계부채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부채를 떠안는 형태로 해결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정부는 이념이 거기 끼어서 오히려 정부 부채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절대 높여서는 안 된다 하고 그 반대로 개인의 부채는 계속 증가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재정의 건전성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의 책임성을 저는 포기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진국이 오히려 가계 부채를 정부가 끊임없이 떠안으면서 정부 부채를 늘리더라도 정부의 신용도라든지 상환 가능성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보다 훨씬 더 총 행복이라든가 경제 리스크는 이렇게 달라지는 이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정부는 대통령이 이제 은행의 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은행을 비틀어서라도 일정 부분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앞으로의 한 방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당 대표님이 말씀하신 제3의 기관이나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가계부채를 흡수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정부 자금을 통해서 점점점 줄여나가는 이런 점진적인 이런 해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은행의 그 목을 비틀어서 하시는 걸 보면서 함께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보다 강력한 정책을 함께 실행하면 저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